모처럼 만에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나온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 중국 언론은 이를 중요한 신호로 규정하면서 배경에는 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관련국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대감을 나타낸 이런 반응과 달리 일본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한국을 목표로 삼아 한미일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미국에서 한국을 떼어내 국제사회의 제재 포위망에 구멍을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하는 한국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 기로에 선 상황이라는 생각은 중국과 일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해법에 대한 훈수는 확연히 엇갈립니다. 중국 언론은 일단 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의는 올림픽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대화를 이어가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러나 핵 문제가 빠진 관계 개선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미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이 서두르는 모습에서 위험을 느낀다며 속도 조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언론은 대체로 높게 봤지만 일본은 당분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총리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환담 후 오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찬장 헤드테이블에는 이 총리를 중심으로 양쪽에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앉았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수진 국립발레단 감독과 북측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성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습니다. 오찬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회색 자켓을 입은 김 부부장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앞서 고위급 대표단은 어제 저녁 강릉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Kim Yo-jong is the first member of the ruling family to cross into the South since the Korean War.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김여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에 비유하며 북한의 이방카 트럼프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시작됐지만 검찰의 물밑 수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회 당일 다스 협력업체 금강에 이영배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를 불러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은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최근 다스의 해외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등 이학수 전 부회장 소환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올림픽이 시작되면 공개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지 수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림픽 기간에도 최대한 수사망을 넓혀갈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다시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군 수사 당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한 차례 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면서 백 전 본부장도 기소 전까지 강도 높은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국정원 자금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윗선을 향한 수사 행보를 이어가는 등 올림픽 기간 검찰은 증거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근에 재밌게도요, 국민의당의 한석, 민주평화당의 한석, 이렇게 국회 의석을 나란히 잃더라고요. 민주평화당은 박준영,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송기석, 광주 서구갑.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국회 의석을 잃어서요. 민주당에서는 어쩌면 총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생기는 셈인데. 그렇죠.
지금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한석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광주 전남에서는 그분이 도지사 선거 나간다고 그 자리를 빼려고 해.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보궐선거 요건이 생겼단 말이죠. 예,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광주 서구 갑 그리고 전남 영암 무안 이 부분은 현재 분위기대로 공천만 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공산이 큰 이렇게 보궐선거 요건이 생기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6.13 재보궐선거가 현재 투표를 해야 되는 곳이 확정된 곳만 6곳이에요. 지방선거 나간다고 자리를 내려놓는 사람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경북지사 나가는 이철우, 그 자유한국당이죠. 거기도 자리를 내려놓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확정된 것만 지금 우리가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빈자리가 됐던 곳, 안철수의 노원병. 네, 노원병. 그 노원병에는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황창하 지역위원장과 김성한 노원구청장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복당 신청을 한 정봉주 전 의원 출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얘기한 바 있었죠. 지금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죠. 이분이.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아직도 정치하나요? 뭐 얼마 전에 기웃대고 있어요. 야구 뭐 했다 그러는데 독립리그 협회장. 총재 어마무시하죠. 총재. 제왕적 대표인데 그거는. 이런 아이들은 키우면 안 되는데 자꾸 키워지죠. 자, 황창하 위원장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지금 김성환 노원구청장도 출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노원병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선이 치러져서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원병이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를 잃고 그 자리에 안철수가 사실 범야권의 어떤 지지, 뭐 지원을 받아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전략권.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이뤘죠. 예. 그래서 이 노원병은 좀 민주당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송파을이죠. 송파을에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출마를 시사를 했죠.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그 원내대표 아니에요. 아, 다른 분이죠. 비례대표인 분인데 네. 나는 왜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례대표를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역 기반이 송파을에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 김성태가. 근데 비례대표를 내려놓고 출마를 하면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는 승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비례대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기가 내려갈 지역구로 이미 털을 다지고 있었던 거죠. 총선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건수가 생긴 거예요. 최명길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미당,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MBN 앵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종진 MBN 앵커라는 것도 웃겨요. 종편에서 여러 가지 부류의 앵커들이 있잖아요. 가장 희화화된 캐릭터는 이제 김정은 살찐 거 걱정하시는 분, 엄성섭. 박종진 MBN 앵커가 정말 허접한 사람이거든. 진행도 잘 못하고 컨텐츠도 없고 그냥 어그로 끄는데 되게 유명했던 바로 이런 인물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의 관심 포인트는 안희정 지사가 아직도 지금 출마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를 삼선을 하지 않고 지금 당대표를 노리느냐 아니면 천안에 생기는 앞으로 생길 요인이 있어요. 천안에 생기는 곳에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송파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송파구에서도 좀 잘 사는 지역이에요. 네. 최명길은 어부지리로 당선된 거예요. 박근혜의 지금 현재 변호사 그 사람이 공천 못 받으면서 자유한국당 공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새누리당 공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바로 그 지역이고요. 다음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울산 북인데 여기는 윤종호 민중당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됐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진보세가 정말 강한 지역이에요. 그 울산 중에 공장이 많은 지역.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상원 지역위원장과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유력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윤두환 당협위원장과 박대동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조승수 전 의원, 그리고 민중당에서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각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이거 밀어줘. 이런 관점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쪽은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한 첫 지역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북구는. 예. 최경환 들어갔죠. 홍문종 들어갈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한 10개 될 것 네. 같아요, 얼추. 10석 정도. 더 될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걸 빨리 치러내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뭐 신민지 말씀처럼 단체장 출마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0석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10석 이상 뭐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면은 이걸 미니 총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분위기 속에서는 이제 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좀 몰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헌도 있고 또 향후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좀 몰아줘야지. 지금 이게 한국당이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는 이 좋은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직접 몸에 와 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번에는. 저는 이것을 이 보궐선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3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을 받는데 이런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형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지 말고 부정선거에 대한 것 단심으로 끝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단심으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새끼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렇지. 우리 민정수석이 뭔가 좀 굉장히 좁은 시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럼? 그렇게 법을 그렇게 악용해 먹으면 방법이 없는 거라서 지루하더라도 또 재보궐선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올해는 아마 없을 거고요. 재보궐선거는 내년 한 4월 달쯤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석으로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자, LCT 비리로 물러난 배덕광. 이 사람은 그냥 비리. 이 사람 어떤 하소연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만뒀어. 나중에는. 하도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돼서. 여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죠.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준호 지역위원장 있고요. 국민의당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는 이해성 전 수석이 출마를 준비합니다. 이런데도 분위기만 잘 타고 투표율만 높으면 특히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도 개헌투표까지 같이만 이제 걸려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 하나 바꿨지만 힘들다. 지방 권력도 바꾸자 하고 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투표율 70%만 넘길 수 있다면 이런 지역들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광주로 갈게요. 광주 서구갑. 민주당 소속의 박혜자 지역위원장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이죠.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과 이건태 변호사, 그리고 민평당에서는 김명진 전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가끔씩 고향에 가거나 어렸을 때 봤던 분들도 계시네요. 송갑석 씨 이런 분들. 정용화 씨도 마찬가지고. 정용화 씨가 원래 당시 새누리당에 있던 정치인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 합당하면서 이쪽 정치인이 돼 있는데 다시 가겠네요. 네. 다음에 이제 박준영 지역구인 전남 영암 무안신안. 아, 여기는 군, 시군 이런 데가 막 3개씩 합쳐져가지고 지역구 관리하기 엄청 힘들겠죠. 민주당에서는 서삼석 지역위원장과 백재욱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의 등판도 가능성이 있고요.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의 이윤석 전 의원과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안군이 고향인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위원장의 출마도 거론 중입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국민의당이나 빠당이나 이런 데가 좀 접근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게 싶다. 신안이 우리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또 이었고 있는데 건방지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득표율 15%예요. 선거 비용 보전 받을 수 있는 15%만 되면 정치적으로 투자해요. 여론조사 대충 돌려보니까 한 20%는 나오더라. 선거에서도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이름 한 번 알리는데 합법적으로 돈 안 들이고 15%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곳에서 출마가 점쳐지는 이윤석 전 의원은 이분은 민주평화당으로 갈아타신 분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왜 6개 지역구 이야기만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3석 차이 정도 날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올해 6월 달이면 국회의원 구성이 바뀝니다. 국회의장도 바꿔야 돼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되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의석이 배분되고 바뀔 것이냐. 잘못하면 의석이 역전될 수도 있고요. 잘하면 3석, 4석 차이에서 10석 이상 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쩌면 지방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지방선거는 사실 포인트는 몇 개 없어요. 인천, 경기, PK, TK예요. 그 정도만 선방하면 민주당이 대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근데 국회의석은 또 그게 안 바뀌어서 만약에 한 간발의 차이로 역전당한다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계호 전남의 유일한 의원이 전남지사 나가려니까 나 사퇴하려 하니까 당에서 막 말리다가 왜 말려? 나 나가고 싶어 막 이렇게 약간 잡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석이 아까운 거죠. 지금 121대 117이니까 여기서 10석을 가져오면 사실 다 가져오면 131대 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말기에 힘있게 개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재보선을 못 가져올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기 말기에 어려움이 처할 거다. 지금도 지금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국민적 재보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역보다도 큰 대승적 차원에서 좀 예를 들면 A 지역이 재보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벌떼처럼 전화하고 또 지인들을 찾아서 선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역구들을 보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송파을만 해도 국민의당 거였고 노원병도 국민의당 거였고 울산 북은 민중당 거였고 해운대을은 자유한국당 광주 서갑 전남 영암 무안도 예전에 국민의당 거였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몇 석만 더 가져와도 가져올 공산이 많은 곳이 많잖아요. 해운대을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광주 서갑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그리고 송파을 노원병 울산 북 정도는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6개 중에서 5개를 가져오면 127석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만큼이나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잠깐 이제 우리 곰PD가 지나쳤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방 단체장으로 좀 나가는 건 삼가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돼요. 이거는 극우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다 염원입니다. 국민들의 염원이고 그다음에 현 정치인들의 염원이고 우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공해야 돼.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도모하더라도 일단 무난하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이양을 민주 진보 세력들한테 해야만 미래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버려놓은 지난 9년 그리고 그들이 후퇴시켜놓은 역사의 30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선거는 범국민적 선거 재보궐선거가 돼야 된다. 우리 방송도 이제 그거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시민의 눈과 함께 투표율 올리기 운동. 투표율 올리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일종의 촛불 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AS예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촛불로 박근혜 파면시켰는데 투표율 올려서 합법적으로 기득권을 물갈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때 6월 지방선거 때 합해질 그 모든 투표 행위들에 있어갖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투표장으로 나가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당연히 하죠.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저희는 또 그걸 넘어서 지난 3일날 어떤 시민의 눈 최초로 이제 전국 조직화에 나섰고 총회를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15일 본 선거까지 다 감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 후보를 영상으로 전부 촬영해서 허위, 공갈, 협박, 국가 비밀 누설 이런 자들을 모두 다 고소고발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투표율을 높이는데 우리 지방선거 개헌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힘을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으려면 70% 넘기자. 지방선거도. 그다음에 그래야만 이후에 개헌을 힘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아마 시민의힘도 크게 새날을 곧 찾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해왔던 정권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왔지만 막상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직도 뭐 온라인상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갑수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을 대상화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희한하게 대선 투표율 높지만 총선 좀 떨어지고 지방선거 떨어지고 재보선 떨어지잖아요. 그 국민들 얼마 되지도 않는 뭐 20%, 15%의 투표율 같은 걸로 국민을 대표하는 지금까지 적폐가 있었거든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직접 국민이 나서서 투표를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까운 건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국민들이 야권이라고 당시 지금은 야권이라고 얘기했던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20석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요. 국민의당 내부의 구국민의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국민의당의 의석수만큼 더하면 사실은 150석이 넘습니다.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은 정부가 민주 진보 정치를 펼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당들이 배신을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분열하고. 그래서 지금 민의가 굴절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단죄하고 물론 뭐 보궐선거지만 그게 몇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져오는 것 찾아오는 것이 촛불혁명의 연속선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과거의 지방선거하고 남다른 굉장히 특별한 촛불혁명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지방선거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각고에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
적폐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구출하기. 이런 좋다. 거예요. 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휘파람 부는 1호 초상화입니다. 예, 오늘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1호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1호 초상화하면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그려진 얼굴 초상화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에서요, 북한 응원단이 북한 가요인 휘파람을 부르면서 남성의 가면을 썼습니다. 예. 이를 놓고 김일성 가면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젊은 시절 김일성과 가면의 얼굴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한 언론사는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었는데요. 예. 통일부가 곧바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추정이다.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휘파람을 노래할 때 남자 역할 대용으로 가면을 썼다는 건데요. 예. 휘파람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어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을 불었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면이 예. 김일성 가면이라면 이 복순이에게 휘파람을 부는 남성으로 김일성 전 주석을 북한 응원단이 묘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 정황상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설명인 거군요. 예. 자, 그런데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계속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누가 봐도 김일성 얼굴이다. 북한에 사과 요구하라. 이런 논평을 냈고요. 예. 국민의당도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이 민주당은 꼬투리 잡아 재뿌리는 야당의 행태가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누가 봐도 김일성 얼굴이다. 또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을 하면 김일성 가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군요. 예. 글쎄요. 자, 그럼 언론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 그러는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오후 인터넷에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삭제한 상태다. 혼란 끼친 점 사과드린다. 예. 정파적 주장이 근거로 삼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은 언론으로 인한 어떤 논란이라기보다는 오보 해프닝이다. 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정정을 한 건데 1호 초상화라는 표현처럼 이제 예. 김일성 주석의 얼굴, 이제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제 신성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으로 만들고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더욱이 이 가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눈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쓰고도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눈에 구멍을 그렇죠. 뚫은 눈에 거군요. 구멍이 뚫려 있고요. 또 예. 응원단은 이 가면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예. 김일성 얼굴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요.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북한 응원단은 버스를 세워서요. 예.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을 직접 회수했습니다. 그때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장군님 사진이 비에 젖는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저 장면 나오고 있는 지금 저 장면이죠. 그렇죠. 저 예. 사진인데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이 정도로 신격화돼 있기 때문에 가면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곽수문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계속 너무 추운 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추위가 오래 가는 거 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겨울이면은 바람에 싸대기를 맞는다라는 거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어퍼컷 훅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정말 나가자마자 이 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헉 하는 소리가 절로 났다니까요. 그렇죠. 예전에야 4만 4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9한 1원 정도? 그 정도만 돼도 감지덕지예요. 저 아는 분이 요즘 날씨가 조금 푹해졌네라고 얘기했는데 영하 8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응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세탁기를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저희 집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집에서 세탁기를 2주째 못 돌려.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대호황이 난 곳이 바로 코인 빨래방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코인 빨래방이 지금 사람으로 엄청 북적북적해서 거기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밤 12시에 가도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예요. 저희 동네는. 대박. 저도 그래서 어젯밤에 12시 넘게 가서 1시간 기다려서 진짜 하셨어요? 했어요. 와, 빨래하고 왔어요. 대박.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손빨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번 달 그 말에 영하 17도, 그 최강 기온이 영하 23도로 아주 그냥 최정점을 찍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운 날에 특히 고생하는
5개 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이제 노무사님도 뭐 저는 약간 밖에 나갈 일도 많지만 노무사님은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이제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출퇴근 시간 너무 춥다 그렇지만 이제 건물 들어가면 이제 괜찮긴 하지만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추위에 과연 어떻게 지내실까? 사실은 나 추운 것만 생각했지 다른 일하시는 분들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그분들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5개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근무의 대부분을 그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5개에서 하는 노동자들을 이제 5개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5개 노동자로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택배분들. 네. 그렇죠. 우리가 낮에 제일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택배 아저씨 벨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고마운 택배 아저씨 분들이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택배 기사분들은 그나마 돌아다닐 때는 차 안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히터 틀고 다닐 수 있는데 그 일 자체가 안에서는 차 안에서라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는 그리고 하루에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바로 청소 노동자들. 우리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죠. 청소 노동자분들은 그냥 일터 자체가 밖이에요. 그러네요. 예. 어디 뭐 바람 막아줄 데도 없어요. 이분들은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새벽 1시부터 출근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대가 그럴 때가 이제 하루 중에 가장 추운 한 새벽 4시, 5시 이쯤에 일이 끝나거든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낮에 청소를 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이 청소 노동자들이 그 강요받아온 그 하나의 좀 슬픈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거,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 이것도 업무 중에 하나라고 강요받아와요. 정말 우렁각시처럼 이렇게 안 보여야지 되는 존재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보기 불편하고 왠지 좀 불결하다 이런 그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 이런 것들 있네요. 아니 사실은 청소한다고 해서 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낮에 청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출근을 하는 그 출근길에 그 쓰레기가 이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악취가 이게 오래 놔두면 악취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 새벽에 시민들 출근 전에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수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을 비우기 위해서 막 흔들어 보고 뒤집기도 하고 막 두들기고 이러다 보면은 그 손에 뭐 물론 목장갑을 끼시지만 그 목장갑에 그 국물이 다 스며들어 갖고 이게 또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손가락의 그 감각도 잘 느껴지지 않고 또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 출근하기 전에 빨리 자기들이 없어져야 되니까 안 보여야 되니까 빨리 일을 좀 해야 된다는 조바심이 생기고요. 그렇게 하고 일 끝내고 나면은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서 진짜 식당 가서 뜨끈한 뭐 국밥이라도 좀 하나 드시면서 좀 몸을 좀 녹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또 그 식당들이 또 청소 그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을 반기지를 않죠.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온 도시락이라도 싸갖고 와서 먹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따뜻한 물 한 잔 어디 마실 데도 없다. 이런 그 고충을 좀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추운 날씨에는 정말 큰일이네요. 그렇죠. 뭐 여름이나 뭐 봄이나 봄 가을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추운 날에는 또 밖에서 장시간 일하다 보면 체온이 내려가서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동상 걸리는 거는 예사죠. 예. 또 비슷한 노동자들이 또 있어요. 네. 또 비슷한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하역 노동자들. 이 공항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그 활주로 때문에 허벌판에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심에 지어질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은 더 낮고 바람은 더 많이 분단 말이에요.
특히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바닷바람이 또 보통 세요. 그렇죠. 바닷바람도 세고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만드는 바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 1월 13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수화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탈의실에서 작업복 갈아입다가 쓰러져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월 13일에요. 예. 그때 이제 그 부검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부검을 했는데 부검이 소견이 사망 원인으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날씨 이 세 가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소견을 낼 정도였습니다. 이날 인천공항의 온도가 영하 10.2도, 체감 온도는 바람 때문에 영하 16.5도인데 이거는 도심의 온도예요. 즉 인천 시내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의 황량한 활주로에선 훨씬 더 낮은 기온에다 훨씬 더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이런 그 수화물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보통 이분들이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노동 시간 중에서 몸을 녹이거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대기실이 없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대한항공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 청소 노동자분들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지만 이거는 분명히 대기실만이라도 만들어서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건 조금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승하님이 말씀하신 그 택배. 근데 이제 그 택배를 이제 그 배송하는 그 노동자들도 물론 추위에 작업을 하지만 이분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바로 택배 터미널에서 상하차 작업하는 분들. 이분들, 분류하고 상하차 하는 분들. 이분이 정말 택배 기사가 그냥 커피면 이분들은 TOPG. 이 정도예요. 네, 옛날에 그 무한도전 거기서 그 하하 씨가 여기인가? 네. 어쨌든 거기서 알바하는 그거를 봤는데 이 상하차 작업이라는 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 허리 부상 당할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요. 네. 여름엔 더워 죽죠. 그래서 그 왜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렇죠. 예. 그만큼 일당은 세지만 센 일당만큼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하고 특히 겨울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택배 터미널에서는요 전열기구를 쓸 수 없어요. 혹시 사고 나서 택배 불날까봐. 그렇죠. 불날까봐 난로를 못 피운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택배 그 터미널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 창고거든요. 그 자체에 어떠한 단열재도 못 놓아 있고, 왜냐하면 그 물류 창고에 단열재를 투자한 만큼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공장주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화재 위험 때문에 전열기구를 놓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핫팩이라든가 이런 걸로 겨우 의존을 해야 되는데 30분만 택배 분류나 상하차 작업하면 발바닥이 딱 얼어붙는데요. 발 시려운 거 진짜 최고죠. 예, 아무리 뭐 양말을 2겹, 3겹 껴 신고 또 뭐 등산화로 신더라도 발바닥이 진짜 밑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얼어온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저도 이것을 간접 비슷한 경험을 예전에 해봤어요. 저도 이제 20년 전에 그 이제 하기 위해서 군고마 장사를 이 겨울에 이 계절 딱 해봤었는데 영하 한 10도 이상 떨어지면 밑바닥에서부터 발이 얼어온다는 게 느껴져갖고 나중에는 장까지 얼어붙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장폐색까지 오더라고요. 우와, 진짜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박스를 2겹, 3겹을 깔고 그 위에 서 있는데도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뭐 그때는 그냥 자영업이니까 일종의 저 혼자서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이 추우면은 오늘은 그만하자고 들어갈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안 되잖아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춥다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 못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은 그런 고통에 좀 노출되어 있죠. 네, 아니 이분들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법적으로 뭔가 이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여름에는 이제 그 폭염 이렇게 그 폭염 경보가 나고 하면 그 열사병 예방지수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 8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나마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겨울 한랭한 기온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진짜 없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현행법은 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한랭 작업의 그 장소를 다량의 액체 공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 취급하는 장소, 그리고 이제 냉장고, 제빙고, 그리고 이제 냉동고, 요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요런 경우만 한랭 작업 장소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지, 그냥 일반 장소들은 그런 장소로 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뭔가 이게 규정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사실 이상 기온도 굉장히 많고요. 혹한기도 있고 혹서기도 있고 그런데 왜 제가 상하이에 있었을 때는 40도가 이상이 되면은 출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정말 40도가 넘어가고 아니면 영하 뭐 정말 20도 막 이렇게 체감 온도 막 그렇게 내려가면은 이거는 좀 합법적으로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뭐 우리 남성분들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도요. 여름에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겨울에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훈련 안 해요. 네. 그건 이제 그 장병들이 아무리 20대 초반에 건장한 장병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조차도 위험하다라는 그 객관적인 의학적인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용자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놔두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여기에 바로 맹점이 있다라고 이제 많은 비판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핫팩 같은 거, 뭐 그리고 이제 워머 이런 그 방한용품은 사업주가 주면 고맙고 안 줘도 되는 걸로. 그렇죠. 아무런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나 뭐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쉴 수 있는 공간 잠깐이라도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장시간 계속 노출되는 것보단 좀 나을 수 있는데 그럼요. 예. 네,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 10분만이라도 좀 따뜻한 데서 몸을 녹일 수 있어야죠. 네. 하다못해 기계도 그거를 그냥 놔두면은 돌아가다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정말 기계도 참다 못해서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 뭐 그리고 은행 ATM 기기들도 겨울에 가면요. 겨울에 밤에 그 돈 찾으러 들어가 보면 히터 돌아요. 그죠? 이게 그 들어오신 우리 그 고객들을 위해서 도는 게 아니라 그 기계 멈추지 말라고 도는 건데 사람을 위해서는 왜 그런 거를 안 할까? 이런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은행에서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겨울에 히터 트는 게 기계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그 은행의 그 ATM기를 이용해 보려고 요즘은 들어가 보면요. 어떤 곳들은 이런 그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대리기사 아저씨들 들어오지 마세요. 네. 너무하죠. 못됐다. 그렇죠. 이 한겨울에 잠깐 좀 그 손님 콜 받기 위해서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는다고 대리기사들이 이용 그 잠깐 들어와서 몸 좀 녹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물론 뭐 법적인 제재 규정도 없고 누가 막지는 않는 거지만 그 말 한마디 그 짧은 문구 한마디가 참 날씨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정말 그렇죠. 못됐다 진짜. 네, 진짜 못됐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서울시는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제 최초로 그 이동 노동자들 위한 이제 쉼터를 서울시 중구, 서초구, 마포구에 이제 좀 마련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리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은 퀵 알바하는 그런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뭐 일 끝나고 나면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는데.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네. 왜 요즘에 그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약간 간이 천막 같은 거를 쳐놓는 곳이 가끔씩 눈에 띄거든요. 예, 서울시에서 지금 뭐 네네. 특히나 그 버스 정류장에도 네네. 천막을 쳐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정말 크거든요. 그럼요. 이런 공간에서 외부에서 일하시는 그런 노동자분들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곳곳에 만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게 우리가 그 청소 노동자들, 청소 환경미화원분들 이분들은 시민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시민의 눈에 띄는 결과는 청소를 어떻게 했느냐, 안 했을 때, 제대로 안 했을 때
이럴 때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분들에 대한 그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를 좀 해줘야죠. 하다못해 뭐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하더라도 돼지 얼어 죽지 말라고 온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노동자가. 네, 맞습니다. 아니 한파가 이제 갑자기 몰아쳤으니까 사실 아직까지 대비가 안 됐을 수는 있어요. 법이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개선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노동부는 그 지금 혹한기의 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외국 사례 검토해갖고 이번 2월이 가기 전에 2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는데 2월 말이면 이 양반아 추위 다 지나가지. 그러게요.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하루하루에 한파까지 거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파까지 몰아쳐서 좀 많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크잖아요. 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아무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이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사회가 참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매서운 한파도 바람이 매서워가지고 정신을 잃도록 얼굴 얻어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끄러운 뉴스도 많고요. 또 이제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고민들이 쏟아져 내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중에서도 보현님 오늘 어떤 고민들 골라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들 옆에. 근데 그분이 평소랑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오래 봤는데 이 사람이 요즘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랑 좀 달라지고 있어. 그런 거를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 변하는 건 긍정적인 거겠죠. 좋은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나한테 본인이 변했다는 걸 말로 표현하는 날도 올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혼자 생각하면서 그 사람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옆 사람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현님이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뭔가 애정이 가득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부모님이 자식들 커가는 거 보듯이. 아, 그럴 때 그런 느낌인가요? 아, 남자죠? 아니에요. 여자예요? 네. 저는 이성애자지만. 우리 바람둥이. 네, 저희 팀. 남성은 아니고 저희 팀 멤버. 일종의 단짝,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죠. 단짝도 아닌데, 한 순위? 친한 마음의 순위로 치면 그렇게 한 3번째 정도?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가노라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다정이란 말은 정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다정. 정이 많아서 여기저기 관심도 많고 관여하는 것도 많고 요거를 이제 만기칠남이라고 해요. 박근혜가 했던 바로 만기칠남. 대통령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구분 못하고 이것저것 다 간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농담이고 사람 관계에서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를테면 그거 아니에요? 변하다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변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나한테 상해했을 이야기를 나하고 안 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서운함일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야죠. 상대가 평상시 때 안 하던 짓을 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옛날에 성향이 똑같았어요. 진보. 그래서 이슈 하나 갖고도 막 이야기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 뭐 그럴 때 느끼는 서운함일 수도 있는데 일단 분석하는 거. 첫 번째,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변했다는 건 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그런 적이 있었나? 왜 내가 상대방한테 저렇게 보였지 하는 그 지점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자, 뒤로 돌아.
그리고 쭉 뒤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분명히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반대로 그것을 알아달라고 시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친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친구예요. 일요일날 해고 통지를 받아서 제가 화를 냈던 그 친구. 그러니까 시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나 불만이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시를 하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채잖아요. 쟤가 왜 저러지? 내가 뭐가 잘못했나?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운한 게 있으면 분명히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 표시가 났으니까 알아챘을 거고 그러면 나라면 조용히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묻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진짜 화가 났거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장난으로 또 삐졌지 하면 진짜 기분 나쁘죠. 여자분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왜? 무슨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 남자 한 명이 있어. 근데 좀 서운한 이 상황이 순간 발생했어. 주위에서 그거를 공감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분위기 어색하니까 그걸 넘어간다고 삐졌지? 라고 막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진짜로 삐지는 상황이 그것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묻지는 말고 뭔가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분을 내 앞에 데려와요. 내가 알아볼 테니까. 그러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 분하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리더십에 대하여. 그거 중요하지.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3명 다 어떤 집단의 대표를 한 경험이나 어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제 외부에서 말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우리 팀, 우리 회사의 이야기인지를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누군가 저희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지 긍정적인 피드백도 부정적인 피드백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우리 회사한테 하는 말인가? 이거를 나와 내가 속한 내 집단, 내가 대표하고 있는 우리 집단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분리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하면 좋을까? 좀 이런 고민이 요즘 들더라고요. 되게 저로도 항상 공감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분리가 안 돼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어쨌든 간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대표를 맡은 이상 개인은 공식적인 다른 자리에 갔을 때 개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이든 다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감정이 가끔씩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자제하냐가 사실 끊임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리더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군사 독재 시대 리더십. 박근혜까지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 이거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리더십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리더십을 만들 때 저처럼 한번 해볼래요? 물론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리더십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하나 해볼게요. 우리 녹음하는 장소에 위치가 누가 봐도 내 자리가 높은 자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한가운데고 여기서 기계를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녹음 없는 시간에.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여기 한번 앉아볼래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를 한번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살짝 짜증냈던 거, 준비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고 저 자리에 앉아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리더십의 유행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내가 대장이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 열정적인 참여를 끌어내려면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리더 때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나를 위해서다. 우리 조직을 위해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최소한 우리 대장만큼은 배신할 수가 없네. 우리 대장 봐서라도 잘할 수밖에 없네. 그런 유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따르는 구성원들을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안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빚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빚을 진다 할 때 그 빚 이론이 뭐냐면 정치인들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뭔가 우리가 빚진 느낌.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정당에서 컷오프를 당했어. 그러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빚 이론이에요. 대장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냐면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한다. 이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이 구성원들한테 뭔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잘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우리 구성원들한테 빚 갚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빚 이론이 되는 거지. 근데 대장의 마음은 그 빚이 내가 상대방들한테 설사 빚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빚을 진다고 해도 그건 무한대인 거예요. 그게 대장의 자리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대장의 자리에 있다는 상상을 못하고 나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밖으로 짜증과 짜증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일단 내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들이 나한테 빚진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짜증이 나니까 서로가. 내 생각보다 300% 정도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알아서 해주겠지 안 해주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면 정확하게 일을 찍어주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일들 중에는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다 똑같아. 연애도 마찬가지야. 상대방한테 이거 좀 해줘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과 당연히 해줄 걸로 생각해서 안 해주면 서운해서 혼자 꽁한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예요. 모든 구성원들은 내가 필요하면 이것 좀 해줘 하면 아주 무리한 게 아니면 흔쾌히 나한테 우리 대장이 오더를 줬어 라고 열심히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대장으로서 정말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계속 뭔가 일을 맡긴다는 게 미안하면 내가 하고 말잖아요. 정확하게 무리하지 않을 만큼의 일을 정확하게 찍어서 주세요. 두 가지만 하면 어느 정도 리더십은 만들어진다고 봐요. 오늘 푸나님 말씀 정말 받아 적고 싶네요. 방송으로 받아 적고 있잖아요. 네, 와, 지금, 정말 저의 실생활에, 보현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의 실생활에 지금 너무나 적용되는 말이고, 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 잡아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가 그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시켰는데, 정확한 보상을 하세요. 말로라도. 정말 고생했겠다.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해왔을 때, 커피 한 잔이라도,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그 다음에 일을 시킬 때는 훨씬 더 잘하게 될 겁니다. 똑같아요. 어린이 다루는 거랑 똑같아요. 칭찬 조금 못했더라도 엄청 칭찬하고 난 뒤에 커피 한잔 마시고 난 뒤에 그런데 요것만 조금 바꿔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그 잘못된 부분의 비중을 훨씬 줄여주는 방법. 뭐 그런 스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리더의 길은 멀고도 험한군요. 일종의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기본적인 로직.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을 시켜먹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성과물이라든지 사회적 칭찬은 혼자 받는 리더는 정말 욕 바가지로 먹기 쉬워요. 무슨 일 관련해갖고 혹시 우리 리더가 우리 단체를 대표해서 상을 타게 되면 저 사람은 저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말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이 항상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은 인터뷰하거나 외부의 얼굴 알려지는 거, 이름 알려지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민보연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목소리인지 우리 팀의 목소리인지를 그때그때마다 막 태그 달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방금 제가 뭐 박근혜가 싫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방금 제가 세월호 활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건 저와 저희 팀 멤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일부는 좀 다르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내가 우리 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대외적인 행사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고, 언니는 더 그럴 것 같고. 그래도 오늘 푸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아직 정말 부족한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그게 또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누가 뭐 그 자리를 뭐 애초부터 타고 나서 그 자리에 당신이 적격이야 라고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자리가.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잘못된 리더들은 대표적으로 나는 완벽해. 그래서 어떤 조언도 듣지 않고 그걸 점점 이렇게 물리치기 시작하면 결국 주위에 사람이 떠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실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성실한 만큼은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름하여 설선수범이라고 하죠. 요즘에 리더십은 설선수범해야만 생겨요. 안 생기는 방법이 하나 딱 있긴 하지. 이재용처럼 돈이 많으면 그 보상을 돈으로 해주면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설선수범, 성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 저도 제 KTX 승무원 투쟁을 처음 했을 때 저희 리더가 있었잖아요. 그 언니 때문에 사실은 저는 투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언니의 카리스마가 워낙에 뛰어났고 정말 그 언니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이제 나가고 되면서 이제 리더가 바뀌고 이제 저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얼결에 그냥 떠하는 그런
이렇게 된 거리라서 뭐 제가 정말 뭐 리더가 될 자질이 있어서 이제 뽑힌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합원이랑 똑같아. 나라고 별다르다고 기대하지 마. 막 그런 마음이 조금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도 이제 좀 약간 개인적인 감정을 맞아요. 어느 정도 좀 드러내면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물론 어쨌든 맡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리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지키고는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좀 부족함이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둘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 너 나랑 결혼할래? 했단 말이야. 살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요. 남자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결혼하자고 그랬잖아. 그 느낌. 처음에 그 지금 그 지부장 하고 있는 그 느낌이.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요. 세상에 그냥 만들어진 건 없어요. 나는 그거를 운명론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팔자. 그렇게 될 팔자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리더화 돼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왕 할 건데 왜 징징거리면서 해. 흔쾌히 하는 거지. 세 번째 질문.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좋아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누가 못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맥도날드에서 아침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맥모닝. 네. 뉴요커? 흉내내는 거야? 그런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막 다음날 아침에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은 막 두근두근해서 일찍 잘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맛있어요? 캐릭터 짱. 짱. 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침 시간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메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죠. 엄마가 해주는 아침 기대 안 돼요. 근데 맥도날드 가서 아침 먹는 날이다 이러면 완전 기대돼요. 근데 난 그 입맛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어떤 메뉴? 핫케이크, 팬케이크, 뭐 팬케이크 말고 해시 브라운? 그냥 그 세트 있잖아요. 맥모닝에다가 그게 감자튀김 네, 이거 네, 네. 동그란 거랑 커피 큰 거.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좀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맥모닝 세트를 좋아한다. 아니, 그게 왜 부끄럽지? 일단 환경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있기도 한데 이제 맥도날드 그런 거 다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맨날 노동자 착취에다가 그렇죠. 엄청 장난 아닌 회사잖아요, 사실. 근데 그 회사에서 아침 먹는 심지어 패스트푸드. 건강에 좋지도 않은 거. 심지어 제 몸매가 이렇게 날씬한 몸매도 아닌데. 날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청 날씬하시지. 그 정도면 최고지. 저희가 사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맥모닝 세트를 좋아한다는 게 제가 어디 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좋아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이걸 좋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고 싶지 않다. 이 좋아하는 내가 싫어지는 거. 내가 맥모닝 세트를 좋아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하기가 싫고 받아들이기가 싫었는데 서브웨이를 만났습니다. 서브웨이를 가봤더니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음식이 튀긴 게 없고 제가 샐러드류를 좋아하는데 싱싱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뭐 유럽 이런 데 많이 퍼져 있대요. 맥도날드랑 수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샌드위치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특이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반 밀가루빵을 쓰는 게 아니라 곡물빵을 쓰고 샐러드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좀 특이해요. 서브웨이를 좋아하게 되면서는 서브웨이를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맥모닝 세트에서 서브웨이로. 그래서 오늘 저 서브웨이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서브웨이는 가맹점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가맹점 주인들을 이렇게 착취를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샐러드가 많아서 막 초록색이고 막 이런 이미지 때문에 싱싱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항생제가 너무 많아서 각 나라 각 정부에서 다 경고를 먹었더라고요. 썩질 않는구나. 항생제 때문에. 나는 무엇을 좋아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나 이거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싶은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것을 마음 놓고 좋아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마음 놓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회 탓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쁜 회사들이 그렇게 대기업이 돼서 저희 안산까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탄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보현이 너무 귀엽다. 고민에 갈래가 사실은 2개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내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담배를 핀 게 대학교 때예요.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게. 근데 제가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양담배를 안 피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국산 담배가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담배를 이렇게 담아두는 거 보면 정말 촘촘하지 않고
좀 적게 집어넣은 게 보이지, 원료가. 그래서 이제 말보로라든지 마일드 세븐 같은 뭐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양담배들을 주위에서 막 필 때도 나는 양담배를 안 피웠어요. 이유가 되게 정말 웃긴 거야. 내가 매국노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 원칙을 정해놓으니까 나이가 먹어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하고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날 때까지 양담배를 안 피우고 못 피우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해요. 이걸 그냥 먹자니 그 뒤에 막 그렇게 따지면은 먹을 게 없어. 커피는 안 그래? 뭐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개념은 같대. 알고 있으면 안 하면 좋고 대안이 있다면 그거 있을 수 있는데 대안이 없을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일단 먹거리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먹는 것까지 공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유통 구조가 잘못되고 갑질하니까 못 먹겠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롯데가 한참 막 그 갑질로 문제가 됐을 때 롯데리아 안 가기 운동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를 안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운동 중에 좀 허접한 것 중에 하나가 불매운동인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 내가 당장 불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생활 주변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롯데리아를 안 가면 한참 걸어가서 또 딴 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아까 말한 그 문제가 있는 맥도날드야. 또 한참 걸어가면 뭐가 또 있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은 착한 가게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 우리 주위에 뭔가가 있는 거를. 그래서 자꾸 이런 거를 스스로를 셀프로 갈군다고 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고객적 관점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매달려 살지를 말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개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생각은 개념 있는 사람이에요. 보현님은 그 여러 가지 갑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개념 있게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활이 불편하니까 일단 개념만 갖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성비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그걸 너무 무식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쓸 것도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몰라서 그렇지. 보현님이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는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갑질이나 대기업의 횡포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가벗고 살아야지. 쫄쫄 굶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 공적인 개념을 갖추면서 알고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좋지만 너무 자기 스스로를 갈궈가지고 별 고민을 안고 사는 그런 방식은 자기한테 도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그러하니. 맞아요. 똑같은 증상을 사실 저도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게 옷을 입으면서도 이 폭스퍼 어떡하지 이거? 이 여우 한 마리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얼마 전에 이재용 집행유예 된 거 보고서는 이 삼성 핸드폰으로 진짜 어떻게 저번에 LG로 바꿀 걸 잘못했네 막 그러면서 죄책감을 막 또 느끼고. 나는 삼성 안 쓴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팬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데는 어떤 좋아하니까가 되게 강력하잖아요, 사실. 네. 사실은 핸드폰 안 쓰기 같은 건 괜찮아요. 나는 신경 옮기고 있잖아. 왜? 대안이 있으니까. 실제로 LG 핸드폰이 내 써본 결과는 삼성폰보다 좋아요. 성능, 기능. 더 나았으면 나았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미지 때문에 그 열받는 게 그거잖아. 아이폰 쓰는 분들. 왜 배터리 그 관련해가지고 조작했던 게 최근에 나와서 막 거기에 소송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아이폰 쓰시는 바로 우리 방송 패널 중에 한 분한테 왜 아이폰 쓰냐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질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냥 쓰는 거야. 아이폰 써야만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버려. 네, 정말 마음 편히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 생활이 막 불편해지고 막 힘든 거잖아요. 생각이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거지. 개념은 갖추되 그 개념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 생활이 막 불편해질 정도로 하면 오히려 운동의 효율성 그런 게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장 급하게 어딘가에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목에 롯데리아밖에 없다. 맥도날드밖에 없다 그러면 롯데리아 거 사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좀 더 마음 놓고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맥도날드가 걱정되는데 계속 맥도날드를 간다? 그럼 맥도날드는 계속 더 많아지고 그럼 저는 계속 좋아지겠죠. 아니 본인 자체가 그건 사회적인 거고 본인 자체가 본인의 양심에 찔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이 사람 맥도날드 간다고 흉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 의식하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 본인 자체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젊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막 무뎌지다 보면
에이, 뭐,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데 젊은 사람 누군가, 안철수와 당명 놓고 경쟁했다는 그 젊은 청년 정당의 그런 분들은 그런 패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50대, 60대, 70대가 질비한 정당의 분들이랑 마인드 같으면 안 되지. 부딪혀 싸워갖고 남들은 다 가는 거를 내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를 못 가서 좀 서운하더라도 거기서 실망하지 않는 정도의 패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너무 의식하고 살면 내 생활이 좀 불편해지니까 죄의식을 좀 버려요. 네, 결국 부여님의 그 고민들은 부여님이 아직 젊고 패기 가득 찬 청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만 해도 그런 고민 안 할걸요?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나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네, 아주 건강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부여님이 가지고 오신 고민들 속에 분명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고민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푸나님, 부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올림픽 북한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북한과 직접 교류를 겪었던 세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와 북한을 나쁜 악의 존재로 표현한 영화를 동시에 접한 세대들, 그리고 막연히 통일과 평화, 북한의 체제에 대한 사실만 교육받은 세대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함께 붙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친구, 이웃 같은 존재인 북한. 누구에겐 오랜 원수일 수도, 소문으로만 듣던 깡패일 수도, 또 새로 전학 온 낯선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우선 즐거운 스포츠를 함께 보며 웃고 환호하는 한 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자갈자갈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